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 그 6장 기업 부실 분석 연습 문제 7번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은 이제 우리나라 부실기업 정리 제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보시면 기업구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은 채권은행단이 주도하는 사적, 워크아웃은 사적 정리입니다. 예, 워크아웃은 사적 정리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2번 자율협약의 경우에는 채권단의 100% 동의가 필요하다. 예, 맞습니다. 이것도 자율협약의 경우에는 채권단의 100% 동의가 필요합니다.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죠. 예, 이런 건. 예, 이런 거 어떤 이해한다기보다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면 되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3번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은 관련된 채권은행들의 60% 이상의 합의에 이루어진다라고 했는데요. 이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요, 관련된 채권은행들의 75%, 예, 75% 이상 동의를 동의를 하게끔 이제 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이 이제 틀렸네요. 그러고 보니까 60%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자, 4번을 볼게요. 현행 통합도산법의 회생 절차에서는 경영자의 도덕적 해이에 따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예, 뭐 그래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합도산법에 따른 회생 절차를 보게 되면 특징이 뭐냐면 현행관리인 유지제도가 있습니다. 현행관리인 유지제도. 현행관리인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의 경영자죠. 근데 이제 기존의 경영자가 이제 그 기업을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비록 기업이 부실화됐지만 기존의 경영자를 계속해서 이제 관리인으로 이제 선임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하는 건 아니고 너무 책임이 크다라고 한다면 뭐 다른 사람을 선임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현행 관리인을 이제 선임하게끔 하자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채권자 협의회를 구성하는 거죠. 자, 이 두 가지가 바로 이제 통합도산법에 따른 법적 정리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징. 예. 법적 정리의 특징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7번의 답은 이제 3번이고요. 그 다음에 8번 보겠습니다. 8번. 다음 중 사업 구조 조정에 해당하는 것은? 자, 요 사업 구조 조정 같은 경우, 우리가 아까 연습 문제 3번에서도 이야기를 좀 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업 구조 조정은 보니까는 1번이 답이네요. 자본적 지출과 R&D 비용을 감축한다. 그러니까 사업과 관련돼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조정을 하는 것을 이제 사업 구조 조정인데 재무 구조 조정은 뭐 증권 발행, 채권, 뭐 그다음에 뭐 채무를 연기한다 등등, 뭐 출자 전환한다 등등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재무 구조 조정이고요. 뭐 사업 구조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 자산을 매각한다든가 뭐 합병을 한다든가 부실 사업을 갖다가 정리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사업 구조 조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의 답은 1번이 되고요. 9번 보겠습니다. 현행 통합도산법에 관한 내용으로 부적절한 것은 보시게 되면은 2번이 답이죠. 예, 방금 제가 설명드렸듯이 현행 관리는 유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기 2번을 보니까 원칙적으로는 기존의 대표이사를 관리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선임하는 겁니다. 예. 선임하는 게 원칙인데 만약에 이제 책임이 너무나 크다면 임명하지 않고 뭐 다른 사람을 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선임을 한다라는 겁니다. 9번의 답은 2번이 되겠고요. 10번 G스코어 모형을 구성하는 재무 비율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요. 솔직히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요, 알트만이라는 사람이 G스코어 모형을 만들면서 판별 분석을 한 거죠. 그러니까 판별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변수가 필요한데 그 변수들을 갖다가 선정을 한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선정했느냐, 무슨 이유로, 무슨 근거로 선정을 했느냐 라고 하는 내용이 책에 나와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아 이래서 이런 비율을 선정했구나 라고 알면 되는데 책에서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함이 없이 그냥 무조건 이거다 이런 변수를 선정했다 라고 하니까 그 어떤 변수냐라고 물어본다면 결국 우리는 외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근데 문제가 나왔으니까 뭐 풀어보긴 하겠지만 뭐 요거 같은 경우는요 그 굳이 뭐 그냥 뭐 답을 갖다가 그냥 이제 알고 아 이런 게 아니구나 라고만 이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뭐 10번의 답은 그래서 재무비의 아닌 것은 4번입니다. 유동자산분의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 자, 11번 보겠습니다. 그 옵션 가격 결정 모형을 이용한 기업 부실 예측 모형에서 기업의 부도는 어떻게 정의돼? 아까 우리가 그려봤었죠, 아까. 그래서 그 옵션 가격 결정 모형에서요, 여기가 이제 행사 가격이고요. 여기 행사 가격인데, 옵션에서는 우리가 행사 가격이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서는요, 옵션 가격 결정 모형 이용한 기업 부실 예측 모형에서는 이 행사 가격이 결국은 부채의 장부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S라고 하는 근데 기초 자산인데요. 이 기초 자산은 지금 이 모형에서는 그 자산의 시장 가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은 기업의 부도는 어떻게 정의되는가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그 X하고 S가 있을 때 기초자산, 즉 자산의 시장 가치가 더 크다면 이건 부도가 아닌 거죠. 근데 문제는 이랬을 경우, 즉 기초자산과 행사가격, 즉 부채의 장부 가치가 자산의 시장 가치보다 클 때 이때 우리가 부도가 나는 거죠. 예. 그럼 부도는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S가 뭡니까? 자산의 시장 가치죠. X는 뭐죠? 부채의 장부 가치죠. 그래서 11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자산의 시장 가치보다 부채의 장부 가치가 더 클 때 우리는 그것을 이제 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2번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부실기업 정리 제도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것은 그랬습니다. 보기 1번 자율협약과 워크아웃은 사적 정리 제도입니다. 맞습니다. 예, 법원이 개입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사적 정리 제도고 2번 2016년에 연장된 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500억 원 이상의 채무액을 가진 기업만을 대상으로 신용위험을 평가하여 기업의 부실징후를 판단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뭐 솔직히 말해서 지금 방금 읽어본 것처럼 했었습니다. 그래서 채무액 500억 미만은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을 적용하지 않았었지만 그랬었지만 2016년 이후부터는 채무액이 500억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즉 채무액 500억 미만이 어떤 기업까지도 확대시켜가지고 구조조정을 하는 것이 좀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2번에 잘못 설명한 것은 이제 보기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3번 보겠습니다. 그 부실예측 변수로 사용되는 설명 변수들 간의 상호 연관성과 비선형성을 표현할 수 있는 부실예측 방법. 상호 연관, 그 비선형성, 그러니까 어떤 변수들 간에 서로 연관이 있고 그 다음에 변수들 간에 비선형성의 어떤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 우리가 아까 간단하게 이야기 드렸었죠. 그게 뭐였냐면 13번에 바로 4번 신경망 분석이었습니다. 신경망 분석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안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요. 그냥 여기서는 간단한 특징만 그냥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신경망 분석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고요? 대학원 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보겠습니다. 14번. 옵션 가격 결정 모형을 이용한 기업 부실 예측 모형에서 그 기업의 부도 상태와 실질적 지급 불능에 모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그 부도 상태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이야기 요 상태죠. 요거 바로 뭐냐면 자산의 시장 가치가 있고 그 다음에 X는 부채의
장부 가치죠. 부채의 장부 가치가 이렇게 있는데 자산 시장 가치보다 부채 장부 가치가 클 때, 이때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예, 부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도다. 자, 그러면 14번의 그 보기 1번을 봅시다. 보기 1번을 보게 되면 자산의 시장 가치는 4천, 부채의 시장 가치는 5천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건 자산의 시장 가치죠. 자산 시장 가치가 보기 1번에 뭘로 나와 있습니까? 4천으로 나와 있네요. 4천. 네, 좀 지울까요? 자산 시장 가치가 4천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부 가치를 보니까 부채의 장부 가치는 얼마입니까? 보기 1번에 5천으로 나와 있네요. 부채 장부 가치는 5천이고 자산 시장 가치 4천이고 부채 장부 가치가 더 크네요. 이러면 부도인 거죠. 예. 그냥 보기 1번이 예, 부도 상태인 거네요. 예. 그럼 어쨌든 그래서 답은 1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실질적 지급불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산의 장부 가치하고 그 다음에 부채의 장부 가치가 있는데 재무제표상 자산의 장부 가치하고 부채 장부 가치 비교해 보니까 부채 장부 가치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이러면은 이제 지급불능 사태가 되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실질적인 지급불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실질적 지급불능은 우리가 자본 잠식 상태인 거죠. 장부상으로 자산보다 부채 가치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본을 잠식해 들어간 거죠. 자, 그래서 자산 장부 가치를 보게 되면 보기 1번 보시면 자산의 장부 가치는 얼마입니까? 3천. 예. 그 다음에 부채의 장부 가치는 얼마입니까? 5천. 보기 1번. 부채의 장부 가치가 더 크네요. 이 두 개를 갖다가 다 만족시키는 것은 14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5번. 기업 회생 제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틀린 것은. 보기 1번 보시면요. 기업 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은 법적 정리 아닙니다. 워크아웃은 법적 정리가 아니라 사적 정리입니다. 예. 그래서 1번이 어쨌든 답이네요. 보기 2번. 중소기업도 워크아웃을 수행한다? 예, 워크아웃 수행합니다. 예. 아까 우리 이야기 했었죠? 그래서 2016년도 이후부터는 채무액이 500원 미만인 중소기업까지 확대해가지고요. 구조조정 추진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사적 정리는 법원의 판결이 개입되지 않는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 사적 정리는 법원의 판결이 개입되지 않지만, 어쨌든 사적 정리를 통해서도 회생이 불가능하면 이제 법적 정리 신청을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6번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을 보시게 되면, 옵션 가격 결정 모형을 이용한 기업 부실 예측 모형을 구성하는 다음 요인과 부도 확률 간의 관계에 대한 틀린 설명은 그랬습니다. 자, 틀린 설명은 그랬는데요. 16번을 보시게 되면요. 부도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근데? 부도 확률? 부도 확률이라고 하는 것은, 자산 가치하고, 그 다음에 부채의 장부 가치가 있을 때, 부채 장부 가치가 더 클 확률인 거죠. 이럴 확률인 겁니다. 이게 이제 부도 확률인데, 1번. 기업의 자산 가치가 높을수록 부도 확률은 감소한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콜옵션을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 이게 이제 X가 부채 장부 가치고요. 그다음 S는 기초자산, 즉 자산의 시장 가치인데 보기 1번 보니까 자산 가치가 높을수록, 즉 자산 가치가 점점 커진다는 거죠. 부도 거리가
길어지네요. 그러면 부도 확률은 감소하죠. 예. 자, 그래서 기업의 자산 가치가 높을수록 부도 확률은 감소한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예. 맞으니까 답은 아니네요. 자, 보기 2번. 부채 가치가 낮을수록, 자, 여기가 이제 부채의 그 장부 가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산의 시장 가치가 있습니다. 부채 가치가 낮을수록, 즉 부채 가치가 낮다는 얘기는 부채의 장부 가치가 여기 있던 게 이쪽으로 온다는 이야기겠죠. 낮아지는 거니까. 부도거리는 어떻습니까? 요만큼이었는데 이만큼은 늘었네요. 부도거리가 길어질수록 부도 확률은 감소합니다. 그래서 보기 2번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답은 아닙니다. 자, 보기 3번. 무위험 이자율이 낮을수록 부도 확률은 감소한다. 자, 이게 좀 어려운 건데, 예. 여기가 이제 부채의 그 장부 가치고요. 여기 이제 자산의 시장 가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무위험 이자율 우리가 R이라고 합시다. 무위험 이자율이 결국은 금리거든요. 무위험 이자율이 낮을수록 무위험이 낮아진다. 자, 무위험 이자율이 낮아지잖아요. 낮아지게 되면요, 그 X가 커지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러니까 옵션에서 이 행사 가격이 X라고 하는 것은요,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만기가 되면 행사 가격대로 행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사 가격은 지금 행사한다는 게 아니라 만기 때 행사하는 겁니다. 따라서 만기는 결국 미래잖아요. 그러니까 행사 가격은 결국 미래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래 가치가 10,000원이라고 합시다. 행사 가격이 이제 10,000원이라고 합시다. 근데 R이 낮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20%였는데 이자율이, 그러면 지금의 가치로 환산하면 8333 되겠지만, 만약에 10%로 그 10%로 무위험 이자율이 낮아진다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이것의 현재 가치는 9090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위험 수익률이 낮아질수록 뭐가 커진다고요? X가 커지잖아요. 833에서 9090으로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커진다? X가 커진다? 이쪽으로 간다는 뜻이겠네요. 자, 부도거리는 어떻습니까? 부도거리는 짧아지죠. 예. 부도거리는 짧아집니다. 부도거리가 짧아지니까 부도 확률은 커지는 거죠. 예.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겁니다. 무위험 이자율이 낮을수록 부도 확률은 증가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기 4번 보시면, 기업의 자산 가치의 변동성이 높을수록 부도 확률은 감소한다.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게 솔직히 말해서 이게 우리가 투자론 시간에서 이 옵션에 대해서 어떤 정도 개념을 좀 우리가 알고 있어야지만 이해가 가능한 그런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X 행사 가격, 여기는 S. 자, 변동성이 높을수록 부도 확률은 감소한다라고 했는데요. 만약에 변동성이 작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변동성이 작다라고 한다면 S가 조금밖에 안 변하는 거죠. 뭐 이쪽으로 변하고 혹은 이쪽으로 변하고 뭐 조금밖에 안 변하는 겁니다. 이게 조금. 그러면 이게 조금밖에 안 변하니까 이 S가 X보다 작아질 확률은 아무래도 가능성이 작아지겠죠. 예. 근데 기업의 그 변동성이 높게 된다면, 변동성이 높으면 이쪽으로 막 갈 수는 있겠지만 이쪽으로도 갈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변동성이 높아질수록 부도가 날 가능성이 좀 커지는 거죠. 근데 변동성이 높을수록 부도 확률은 감소한다고 했거든요. 보기에선.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죠. 그럼 3번도 틀리고 4번도 틀린 거 아니냐? 왜 제가 보기엔 3번과 4번이 둘 다 틀리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3번과 4번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16번까지 한번 우리가 풀어봤고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 17번부터 다시 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